제가 얼마 전에 겪은 아주 충격적인 실화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익명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온 제 미래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고 평생을 몹시 힘들게 해준 두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 의사를 무시하며 제거하려 애썼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아픈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가게가 잘 되었을 때는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들러붙던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 제 가게가 아주 불행하게도 망하게 되자마자 돌변을 할 때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인가 싶더라니까요. 제 이야기는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제 가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공간에 공방을 만들어 두어서 가죽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워낙 손재주가 좋았었기 수제 가방을 만들어 지인들과 나누어 준 적이 있고 소량 제작하여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백화점에 공급하는 등 대규모 판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아는 분들에게만 손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이나 수납 공간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문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가방은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이에 맞게 더 정성을 다해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방은 제품보다는 작품으로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실 처음부터 가방을 만들어 팔 생각 자체는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가죽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제 가죽화나 수제 가방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가죽 가방을 한 개쯤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가죽이라는 게 엄청 무거워서 예쁘긴 한데 오래 들고 다니기 어렵지 않겠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멋을 중요시하니까 감내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아무래도 가방 안에 넣어야 할 육아용품이 많아서 가죽 가방을 들면 정말 학창시절 책가방을 들고 다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나이를 먹고 출산을 하고 나와서 온몸이 더 쑤셔서 그런 것도 한몫할 테지만요. 그런데 요즘 합성 피혁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 가벼운 인조 가죽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퀄리티도 좋아서 일반 가죽과 차이가 없고요. 제가 얇은 가죽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20대 후반임에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저만 보면 맨날 궁시렁거리면서 가방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곤 했어요. 아니 나도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예뻐서 따라서 하고 싶거든 아니면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기저귀 넣고 분유 넣고 물티슈 챙기고 하다 보면 가방에 자리도 없을 뿐더러 가죽 가방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 진짜.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들 대부분이 제가 디자인해서 저한테 쓸모있게 제작을 한 가방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어깨 너머 배운 솜씨로 공방을 운영하고 가죽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수제로 가방을 만들어서 친구한테도 선물을 가끔 해주곤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것은 저의 성격상 좋아하는 일이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공방을 운영할 자리도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었고 공방을 운영할 때 사용할 가죽들도 부모님의 공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해왔었어요. 어차피 가방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친구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합성 피혁을 사용해서 가볍고 편한 가방을 만들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합성 피혁을 사용하면 멋지고 내부 수납이 넉넉한 오로지 엄마들을 위한 가방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여러 차례의 수정과 고심 끝에 디자인을 완성시킨 후 슈퍼백으로 내부를 넉넉하게 구성했습니다.
칸막이를 넣어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유를 놓고 기저귀를 넣고 물티슈까지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완성시켰더니 누가 봐도 엄마들을 위한 가방이 되었어요. 열심히 만들어 다듬은 후 친구에게 선물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가방이 가죽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고 예쁜 디자인이어서 안에 수납 공간까지 넉넉해서 매일 들고 다녀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친구가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너무 기뻤는데 그때부터 일이 아주 커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글쎄,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육아를 시작한 이후에 육아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가방을 선물 받았다면서 자랑을 하며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제 친구를 구독하던 구독자들이 너도 나도 어디서 산 거냐 나도 사고 싶다 댓글을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자연스럽게 제 사업장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주문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해서 이건 신종 장난인가 싶어서 대충 댓글을 하고 끊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블로그에 제 가방을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나다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친구께서 대꾸할 때는 잘해주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 퍼지니까 노이로제가 올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고 저가 우왕좌왕하면서 친구에게 갑자기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어떡하냐고 징징 우는 소리를 내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디자인도 다 나왔겠다. 부모님께서 공장까지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공장에 맡겨서 대량으로 뽑아내서 팔아 반응이 진짜 좋다니까 나한테 사고 싶다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문의 전화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 공장에 맡기는 건 내일 바로 가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의 전화가 계속 오니까 내가 만들어서 팔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대량으로 뽑아내서 판매하는 게 답이야. 나한테 일거리를 제대로 물어본 거 맞지? 너 맨날 친구들한테 선물이나 주고 공방에 틀어박혀 있었잖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이번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봐야겠어. 전적으로 서포트할게. 야, 지금 이렇게 홍보해준 게 너무 고마워. 아무튼 알았어.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돌려보겠어. 뭐 갚아야 되냐고? 아, 내가 그동안 나한테 공짜로 준 가방이 몇 개였는지 알아? 수고비 같은 건 안 줘도 되니까 이번에 너도 한 개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블로그를 보면서 엄청 많이 벌더라. 세금도 안 내고. 너는 착실히 신고를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친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보고 수량을 따져보게 했다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어. 그날에 바로 블로그를 개설했어.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몰라 친구의 도움을 받았고 블로그를 오픈하자마자 친구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를 홍보해줬어. 그래서 문의 전화를 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몰려들게 되고 오픈하자마자 구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친구 말대로 노를 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방을 운영하며 가끔 용돈벌이를 했지만 이번에는 큰 돈을 만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보겠다고 일정을 올리고 주문을 하실 분들은 수량을 대략 알기 위해 댓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5개에서 6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합성 피혁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가방이라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제 수고비를 고려하여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내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비싼 가격에 그 가방을 사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큰 마음을 먹고 가방을 살 것이라는 사람이 30명을 넘으면 부모님 공장에 대량으로 생산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블로그를 다시 확인해 보니 그랬더니
가방을 사주겠다는 댓글을 단 사람이 200명이 넘는 것은 아닐까요? 제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블로거였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부모님 공장에 부탁을 드리게 되어 가방을 제작하였습니다. 겨우겨우 일정에 맞춰 모든 가방이 생산되었고, 저는 일일이 포장해서 택배 회사에 모두 맡겨 전달했습니다. 통장에 꽂힌 가방값을 보았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었고, 놀랍게도 1,000만 원에 가까운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얼떨떨했죠. 하지만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이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주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블로그는 다음 일정과 관련된 질문과 쪽지로 도배되어 청와의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차, 3차 공고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가격을 조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100만 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왜 사는지 궁금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방을 판매할수록 단점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큰 불만은 슈퍼백이라는 가방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디자인을 수정하여 슈퍼백이 아닌 도트백으로 새로운 엄마들을 위한 가방을 출시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미 슈퍼백을 구입한 엄마들도 새 가방을 원한다며 주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성공한 수제 가방 제작 블로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번 공장에 맡겨서 배송까지 하던 것을 제가 직접 하게 되었더니 제 공방이 운영할 시간이 부족해졌죠. 사실 제 공방도 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 오랜 시간 운영을 했음에도 말이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한 번씩 사람 운명은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공방을 운영하며 여유있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쁠 줄 알았나요? 저는 공방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했어요. 합성 피혁에 있는 다양한 가죽을 활용해 새 가방들을 제작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들을 전시했어요. 온라인에서 가방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정가로 판매했어요. 팔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가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와서 정가의 가방을 구매해 가곤 했어요. 제가 가방 매장을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면서 찾아와 가방을 사고 저에게 간식이나 선물 혹은 편지 같은 것도 막 주셨어요. 엄마로서 예쁜 가방을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가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얼떨떨해졌어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무슨 연예인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하시면서 신기해하셨죠. 저도요. 신기했는데 무슨 일인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로고가 박힌 가방을 판 사업을 시작했고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리던 그 시기에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모든 사태를 미리 막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저를 수고스럽게 했던 그 시기였어요. 모든 일이 시작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던 그 후엔 그렇지 않은 날이었던 날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매장에 영희와 같으신 분이 방문하셔서 저희 가방을 열려 10개나 사셨어요. 색깔별로 하나씩 계산해 주세요 하시니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께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어째서요 하며 말을 건넸어요. 어차피 같은 디자인인데 한두 개만 산다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가방은 육아에 맞춤되어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안에 칸막이들이 막 나뉘어져 있어서요.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육아를 하실 것 같진 않았고 자식이 애를 낳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10개의 가방을 사서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왜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분께서 제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주 똑똑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저는 저쪽 길 건너 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에요.
저희 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가방을 발견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어머님들이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시냐고 댓글을 쓴 뒤 가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 포장하여 전달했습니다. 우리 선물 포장에는 커다란 리본이 달려 있어서 아주 귀엽다고 하시며 끝까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에 무언가 묻었나 싶긴 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손님께서 나가셔서 그저 신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방의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든 분, 코어그선, 들은 그 비싼 곳을 선물로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대단한 것 같기도 했어요. 보통은 자기 원래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챙기려고 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다음 주에도 다시 오셔서 이번에도 똑같이 열댓 개를 구매하고 가시는 게 아닐까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가방을 사러 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요. 가방을 파는 사람이 가방을 살 사람에게 사지 말라고 할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는 사과반에 주셨던 거고 이번에는 딸기반 엄마들께 주실 건가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납득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보통 날이었거든요. 어쨌든 사과를 딸기반에 주셨다는데 그 다음에 주에 10개를 추가로 샀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먼저 포도밭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하나하나 세어보니 한 달 동안 가방으로 50개를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격을 따지면 몇백만 원어치를 구매하신 것인데 너무 놀라서 서비스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운영했던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 둔 수제 가죽 가방을 하나 꺼내드리니 매우 놀라셨어요. 그러셨어요. 어머, 이 가방 정말 무거운 것 같아요. 아, 가죽으로 만든 건가 봐요.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저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가방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었네요. 어디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들고 다녀야겠어요.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파는 건가요? 이건 제가 손으로 가죽을 문대고 두들겨서 만든 수제 가방이에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거나 마찬가지니까 소중히 대해주세요. 언제든지 가방에 문제 생기면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찾아와 주세요. 너무 귀한 선물 같은데 저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주인을 찾아가야 하는 가방인데 제 손에 오니 뭐 어떡하지? 아, 미안해서 그런데 아이고. 왜냐면 주인에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기뻐하시니 제가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가서 예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로도 원장님께서는 매우 자주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오후 시간이 되면 저희 가게에 출근하시는 듯이 찾아오시는 원장님께 어린이집에 붙어 있지 않으셔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저희 가게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라서 그런 건지 상당히 인자하시고 성품 자체도 좋아 보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시는데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대화를 해도 길게 이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 건지 대화가 줄줄이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가게에 있는 내내 수다를 떨다 보면 문 닫을 시간이 금슬 되더라고요. 저에게 칭찬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은근히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참으로 대견해 하시겠어.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 이렇게 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딸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미진 씨와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무뚝뚝해서 오랜 시간을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데 저는 미진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말 즐겁게 느꼈어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와닿지 않았는데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공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갈 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잠궈두고 다녀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가게를 봐주시겠다고 하고 커피나 간식도 사다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 남자분이랑 같이 가게에 방문을 하셨는데 누군가 싶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으셔서 실적 누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설명하시는데 되게 훤칠하게 크고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인사를 건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약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집살이도 없을 거고 결혼 생활이 참으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듬직한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드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고 차량 운행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직업이 조금 애매하다 싶었지만 제 매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서 김칫국을 한 사발 마셨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제 아들과 저를 이어주고 싶어서 같이 오셨던 거였는지 아들이 일을 보러 나가자 슬쩍 저의 옆구리를 찔러주셨어요. 우리 아들 어떤가요? 어디 가서 외모는 빠지지 않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자, 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원장님의 도움으로 번호를 교환하고 나중에 만나서 함께 밥이나 한 끼 먹자는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머니께 말씀만 들었지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가방 디자인이 정말 대단하셨다고요. 디자인을 전공하셨나요? 어깨너머로 배우신 거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이런 전문직 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진짜로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을 잡는데 남자가 아주 박력이 넘치고 멋있더라고요. 약속을 잡아버렸으니 모시기는 척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불도저 같은 취향이 맞았을 것 같던 사람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제 취향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원래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정말 의외였는데 그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택시가 정말 자기에게 잘 맞았다고 해요.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택시를 그만두게 되었고 원장님의 업무를 도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로 봐도 택시를 타는 것이 더 비싼 게 맞습니다. 게다가 너무 오랜만에 동업한지도 몰랐었는데 상대방이 제 나이보다 6살이나 많다고 하셨어요. 제 나이가 29살이기 때문에 35살이면 앞으로 또 다른 일에 도전해볼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매력적이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사귀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장 아닌 예비 시무가 항상 저희 가게에 방문하셨죠. 찾아오신 목적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예비 신랑 또한 제게 크게 신경을 써주셔서 기쁩니다.
호칭이 갑자기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애를 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호칭 또한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동의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게 결혼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나 외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는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게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아직도 이상하게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요.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기에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죠. 그런데 솔직히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버는 돈이 100만 원 미만인데 어째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대책이 안 생각이 나요. 말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요.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결혼하면 돈이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당장 살 집도 필요하고 요즘 결혼식은 많이 든다는데. 자기가 잘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설마 자기도 무조건 따지고 그런 성격이야?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 아니잖아. 서로 보살피면서 사는 거지. 틀린 말도 아니었고 나도 연애할 때 이미 어린이집 차량 기사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었던 건 사실이었어.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이상하게 아주 은근히 예비 시모랑 예비 신랑의 태도가 어떻게 된 거지? 가게에 매번 찾아오던 예비 시모가 가방을 하나씩 몰래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원을 고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가게를 비우고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큰 마음을 먹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사람이라 걱정이었지만 직원을 고용한 이후로 이상하게 가방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범인은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직원을 고용한 이후부터 발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추궁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어머니, 지금 가방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방은 우리 매장에 걸려있던 새 가방이 맞죠? 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눈을 뾰족하게 뜨고 저에게 버럭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남자도 아니고 가방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내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가방을 판다고 했더니 라고 전해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가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선물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도 동시에 하려고. 내 가게에서 사간 가방이 몇 개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거 하나 못 가져가도록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자 아니요. 말씀해 주셨으면 당연히 드렸을 텐데 하면서 말없이 그냥 가져가면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던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고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후부터는 무언의 허락으로 들린 건지 알 수 없지만 틈만 나면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선물로 주었던 수제 가방을 만들어내 놓으라고 당당하게 욕을 하는데 그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방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를 잘 알 것입니다. 공방에서 그런 가방을 만들려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하죠. 저는 숙달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달리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만 5개의 가방을 당장 만들어내라는 말에는 이해가 안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너뿐인가? 라며 제게 화를 내셨죠. 저는 솔직히 못하겠다 고 말씀드리고
수제 가방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정석대로만 만들려고 할 때 아름다움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좀 더 명확히 표현한 내용입니다. 식당 주인, 방금 먹었는데 흐르는 것 같네. 이럴 때면 뚝딱 해야 하는 건 알죠? 그래야 내게나 친구들한테라도 손해 없이 끝낼 수 있겠죠. 아무튼 제가 계속 의심은 안 해봤는데 가방을 빼고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돈통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CCTV를 다 체크하려고 결심했어요. 매일 정산하는데 돈이 어디론가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의심스러워졌어요. 현금이 들어가 있는 돈통을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어렵겠죠. 직원이 만져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금을 직원이 훔치는 것인가 의심도 했습니다. 의심뿐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몰래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때부터 불행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가방이 잘 팔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에서 제 디자인을 모방하여 가방을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저렴한 가격에 박리담회를 선보이며 제 가방의 반값 이내로 판매했고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가방의 명품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상황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가죽 가방이라는 것입니다. 외관은 다르지 않다고 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방과 그 가방이나 다를 게 없이 유사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가방이 카피 제품이며 합성 가죽을 사용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선동을 펼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아갈수록 사실과 다른 허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방은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번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으로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방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해드렸는데요. 제 가방은 장점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가방이 팔리지 않게 되었고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모은 돈은 꽤 있었지만 하루가 죽어도 나아지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가게를 방문할 때 손님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결국 직원들까지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시 너 돈이 없니? 요즘 장사가 안 되니?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너도 어쩔 수 없는구나. 그래서 돈을 벌 때 잘 접어놨어야 하는데. 얘가 순진해서 다른 스타일의 가방들 좀 살펴봐. 결혼해서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문제는 예비 신랑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만 벌어오는 게 더 심각한데 내게만 잔소리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고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저에게 결혼 노래를 부르던 예비 신랑은 상견례를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종작하며 왜 상견례를 벌써 하느냐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언제는 결혼을 빨리 하라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말도 틱틱거리면서 하시더라고요. 너는 대기업의 티저를 뺏기면 소송을 통해 돈을 벌고 디자인을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손 놓고 있느냐? 무슨 수로 제가 대기업과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특허권을 따로 신청해둔 부분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육아 블로그를 하는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만나서 밥을 한 끼 먹기로 했어요. 친구 덕분에 돈을 좀 벌게 되었기 때문에 밥을 사겠다고 했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친구가 너무 궁금해하길래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쭉 설명했는데,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갸우뚱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래. 어디 어린이집인데,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요. 말해봐봐. 저는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신랑이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어요. 저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상견례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날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죠. 상견례 당일까지도 이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 나갔어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어쨌든 상견례 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시던 우리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인사를 받은 뒤 갑자기 우리 부모님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사돈댁은 돈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그 누구 준비는 다 해주시고 자식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넉넉하게 지원 가능하시겠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정리를 하면 돈이 좀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 스스로 상황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만큼의 돈은 없어서 넉넉한 지원까지는 알 수 없네요. 시부모님 집에서는 넉넉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억지로 물잔을 내려놓으며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래?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한두 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신혼집도 마련해야 해. 식비용을 통해 신혼여행을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운지 남편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현재처럼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미 충분히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 가게는 매출이 날아가고 있으니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사돈댁에서 가능할 것이다. 나는 남자가 돈을 다 내는 결혼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요즘 사회는 남성이 가게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알던 시어머니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는데 왠지 그런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꺼내고 싶은 카드가 넘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들고 있는 카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느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찌르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너는 양심도 없다. 우리 아들에게 쓰레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너를 끌어당기려 들었니? 우리 아들이 노숙자나 다름없이 돈 한 푼도 못 벌어올 너와 왜 결혼해야 하겠어? 우리 처지에 돈 한 푼도 없는 애를 어찌 맞이해야 하겠니? 아이쿠, 우리 아들이랑 결정을 내려. 이 말에 우리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벙글벙글 하셨어요. 전도 어이가 없어서 열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끝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선언이 되는데요. 요점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참기 어려워져서 내가 들고 있는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줌마네 어린이집도 보니까 망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줄줄이 그만둔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잡으려고 우리 집에서 가방까지 챙겨서 나가려는데 다들 가방만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요. 아들이 택시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다면 누가 믿고 보내겠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주변을 살펴보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 그거 그냥 소문일 뿐이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뒷조사 했니? 소름 끼치네요. 어쩜 결혼할 사람을 한 번도 믿지를 못해서 그런 헛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뒷조사를 제가 왜 해야 하죠? 소문이 퍼진 걸 어떻게 해요? 어쩜 음주운전 이력까지 속이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저는 그쪽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목숨도 앗아갈 수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믿고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줌마, 우리 가게에 와서 나쁜 일을 했나요? 돈통에서 돈을 빼가는 직원이 있었죠. 저는 앞서 말씀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의심이 들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며칠간 모아둔 CCTV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직원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에게 가서 자신이 저희 예비 시어머니라고 밝히고 돈통에서 대놓고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경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제 가방을 매번 한두 개씩 가져가 놓고는 친구들에게 준다고 속이고 중국어를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게에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택배사가 자기 물건을 얹어서 보내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절도로 간주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몰래 뒤에서 저희에게 해오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를 즐기라고 권하며 등을 떠밀었는데 본인이 제 가게에서 매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전부 편집해서 제 휴대폰에 담아왔고 제 휴대폰 속 영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제 친구가 제 예비 신랑에 대해 글쎄,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소문이 나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충분히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증거도 충분히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둘 다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이없어하며 물을 마시고 계셨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게 들었죠. 미리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 부분은 전부 도둑질로 보여져 넘어지리라고 했어요. 증거 영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회피할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게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받은 변호사 명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사찰이 되어 명함을 받아들였어요. 절도로 고소할까도 고민해봤지만 죄질이 너무 심하니 뭘 해도 처벌받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거라 하더군요. 알아보니 이 사람도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어린이집 운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말도 안 되죠. 경찰에 모두 신고할 테니 이런 줄 알고 계세요. 제 예비 신랑까지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둘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며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망가지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죠. 도둑질 한 것은 내가 갚을게요. 제발 내가 운전한 것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으면 한근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밝혀지면 우리 정말 문을 닫아야 해요. 우리가 다 사과하면 그동안 내가 욕심을 부린 것까지 전부 다 갚을 테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셨고 저에게 잔소리까지 시작하셨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서야 어디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요? 어떻게 만나도 저딴 인간들이 만나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더 볼 것도 없으니 당장 집에 가자. 네,
저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뒤에서 울면서 한 번만 저에게 눈 감아달라며 매달리지만 제가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다음 날에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서에 찾아가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예비신랑도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몇 차례나 도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벌을 받게 되었는데 제게 가져갔던 물건값을 회수하고 현금까지 갚으라고 합니다. 법정 이자까지 솔직하게 붙여 갚아야겠죠. 그리고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죽이고 살리고 잘못한 것에 미안합니다. 난리를 피운 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당연히 망했습니다. 소문은 천리를 넘는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다면 친구에게 구구절절 다 털어놓았고 친구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어 맘카페며 소문을 모아서 다 내줬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비 신부였던 여자가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을 돈으로 보상받았고 부모님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1년도 안 된 시간 내에 일어났습니다. 모두 겪고 나니까 나도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나도 마음을 비우고 다시 매장 한 구석에서 가방을 만들고 판매하는 등의 공방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으니까 일상이 평온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욕심내지 않고 제 할 일을 착실하게 잘하면서 살아가 보려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 더위 조심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